하락폭이 너무 커요. 코스피가 이제 고점에서 40%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기업의 이익이 꺾였냐 이걸 보는데, 실적은 꺾인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래요. 경제나 어떤 신용에 뭐 문제가 생겼나, 금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 뭐 미국 경제도 문제가 없고, 단위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안 나왔어야 되는 상품이 지금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 두 회사가 비중이 너무나 큰데 여기다 증폭기를 달아준 거죠. 더 변동하라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웨 대저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 채널의 경제 분야를 정말 쉽게 짚어주시는 저희 채널의 단골 손님이시자 지금 현직에서 가장 날카롭게 항상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오늘이 7월 30날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큰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스스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자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공저로 신간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 이거는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갈 건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해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저 역시 국내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의 시선을 한 단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투자를 계속 할 거라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 코스피가 6월 22일에 9,114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때만 해도 꽤나 낙관적인 분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코스피 1만 피 시대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했었는데, 갑자기 정말 사이드카가 연일 발동되면서 7월 한 달 만에 5,700포인트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34%가 넘게 빠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 모멘텀 자체가 이제 좀 힘을 잃었다든지 방향 자체가 전환된 그런 추세적인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이게 사실 뭐 건강한 조정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락폭이 너무 커요. 코스피가 이제 고점이 제가 알기로는 9,200인가 300까지 한번 확 올랐다가 5,500도 한번 깨질 정도로, 고점에서 40%.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급등 후에 조정을 최대치를 20% 잡거든요. 그 정도는 뭐 흔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이상 거기에 두 배가 빠졌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강세장에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기업의 이익이 꺾였냐 이걸 보는데,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었는데 실적은 꺾인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래요. 뭐 삼성전자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익 사이클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는 게 경제나 어떤 신용에 뭐 문제가 생겼나, 금리가 너무 높나, 뭐 이런 걸 보거든요. 금리가 높은 건 맞죠. 근데 뭐 그 금리가 경기가 지금 좋아서 높은 거지, 물가가 엄청 높아서도 높은 건 아니거든요. 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뭐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인사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금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럼 이제 좀 취약한 기업들의 금리가 막 튀어가지고 신용 위험이 온다거나, 예전에 관세 전쟁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3년도에 미국의 지방은행 하나 뱅크런 망해가지고. 났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보통 신용에 문제를 주는데,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이게 스프레드가 더 떨어져 있어요. 몇 년 만에 최저예요. 그게 신용 위험도 아니에요. 그다음 뭐 미국 경제도 문제가 없고, 뭐 전쟁 난 거야 뭐 이미 3월부터 있었던 일이고, 예. 뭐 거기서 뭐 더 나빠지거나 뭐 그런 부분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봤더니 이유는 그거죠. 지금 잘 나가는 이 반도체 이익 좋은 건 알겠다. 1년 후에도 계속 이만큼 좋을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항상 과거 사이클 보면 좋다가 주가가 먼저 꺾이고, 그리고 나서 진짜 한 몇 분기 후에 실제로 이제 이익도 꺾여버리는 게 과거에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반도체 너무 좋지만, 내년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영원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의심이에요 사실. 예. 거기다 요새 중국이 뭐 추격한다, 뭐 중국이 반도체 장비도 자립한다, 이런 것도 검증된 건 아니지만, 사실 이사님,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든다, 자체 생산하겠다, 독립한다, 이거는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만들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정확하게 이게 양산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명확하게 검증은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빌미는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뭔가 하락의 빌미를 찾기 마련인데 그런 소음들이 이제 몇 개 겹치다 보니까 아 일단 팔자. 그래서 빠졌는데 우리만 빠진 건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모든 기업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샌디스크 뭐 다 대부분이 이번에 고점에서 한 3, 40% 빠졌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는 뭐 그렇다 치자고요. 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저는 망가졌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6월 한때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와, 두 개 회사가 60%. 그걸 또 추종하는 뭐 지주 회사들 있죠. 삼성전자 지분 아. 갖고 있거나 그거 다 합쳤더니 70%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가장 높았을 때가 지금 이제 50%까지 떨어졌지만 지금도 높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는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5%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이크론이 폭락을 해도 증시가 큰 반응이 없어요. 네, 네. 그냥 반도체만 좀 안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가 빠지면 그냥 그날 시장은 이제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같이 휩쓸려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좋은 상황에서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고 거기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 두 가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당시에 뭐 전망 너무 좋았잖아요. 한번 역전해 보자. 이런 심리로 코스닥 종목을 팔아버리고 실제로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한 10조 팔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이제 13조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에 되게 어려웠던 게 코스피가 막 9천 넘어서 급등하는데 코스닥은 망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 디커플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사람들이 옮겨간 거죠. 그때 타이밍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너무 많이 올랐을 때잖아요. 주가 바닥이 아니잖아요. 좀 과열됐을 때 레버리지 ETF 나와서 더 과열이 증폭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 모든 회사들 주가가 이제 아래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데가 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너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는 이제 역방향 베팅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ETF는 그걸 또 추정해야 되니까 또 때리고 근데 이건 2배짜리니까 더 때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B2도 많았잖아요. B2까지 청산되고 사실 마이크론도 그렇고 일본의 키옥시아도 B2가 많았어요. 다 공통된 현상인데 우리나라만 발작한 건 툴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 코스닥 빼서 이거 샀으니 시장 망가지니까 또 다른 기업도 다 던지고 그냥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러다가 중국이 반도체 장비 자립한다는 뉴스 나오니까 그날 우리나라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걸렸잖아요. 뭐 본 적이 없는 건데 이틀 연속은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 보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끝없는 의심과 이 레버리지 ETF나 솔림 이런 것들이 역방향 작용하니까 수급이 망가지면서 빠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걸 저도 처음 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도도 힘들었던 게요. 차라리 뭐가 진짜 경기가 망가지건 신용에 문제가 생기건 삼성전자 이제 이익 사이클 끝났건 막 이랬으면 그냥 팔아버렸겠죠.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경제나 이익이 좋으면은 장기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수급으로 빠지니까 팔 수도 없고 속도가 또 너무 빨라요. 한 달만 만에 이렇게 코스피가 40% 빠진 적도 없었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빠져요. 보통 빠지면 최소 3, 4개월 그럼 걸리고 아니면 보통 1, 2년 걸려요. 이 정도 빠지면.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뭐 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더 어려웠고 뭐 굉장히 그냥 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저도 그냥 버티라고는 하거든요. 주가는 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5월 말에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걸로 한번 인생 역전해 보자. 예, 해서 어차피 반도체는 앞으로 AI 흐름에 따라서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미래의 쌀이라고 하니 크게 쫙 자산을 증식을 한 방에 좀 해야겠다라는 판단들로 많이들 들어가셔서 이게 아마 레버리지로만 증발해버린 개인 손실도 금액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 레버리지가 이번에 날라간 돈이 고점 대비해서 56조 원. 아마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한 20조가 날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모든 게 다 개인만의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도 있으니까 거의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기다려서 올라가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텐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가 최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결국 업황 좋아지고 그러면 정고점 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레버리지는 그렇게 본주가 원상복귀를 해도요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음해복리 효과 때문에 빠질 때 2배 빠지는데 오르면 그만큼 더 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금 회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다시 50%가 오른다고 해도 절대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원금 회복하려면 본주는
두 배 오르면 되죠. 50% 빠졌다가 네. 그러면 이제 원금 회복되는데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제 만약 90% 빠졌다고 쳐볼게요. 0이 아니라 90에서 회복이 되려면 10배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본주가 2배 오르면 이건 4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4배 올라도 여전히 반토막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복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셨는데 그게 최고점 대비해서 아마 75%가 빠졌어요. 그러면 회복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안 나왔어야 되는 상품이 지금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 차라리 할 거면은 많은 종목을 다 허용해 버렸으면 분산이라도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2개만 허용했고 그래서 이게 완전 증폭기 효과를 해버렸고 이 피해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 이해가 좀 약간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미 근데 엎질러진 물이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두 회사가 비중이 너무나 큰데 여기다 증폭기를 달아준 거죠. 더 변동하라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책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 네, 지도거든요. 말 그대로 방향을 잡아주는 책에서 세 개의 강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국 AI가 몰고 올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무거운 자산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니 무브, 이 세 가지 강물이 합쳐지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에 2,500부터 거의 10년간 박스피였는데 천장을 깨고 이제 9,000까지 한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배경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의 변화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은 그거죠. AI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AI는 물론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뭐 챗GPT랑 대화하고 클로드한테 코드도 맡기고 막 이러면서 작업도 하겠지만 그건 디지털 화면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장치 산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대한 유형자산 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 15년간은 미국 빅테크들은 크게 투자할 게 없었어요. 유튜브로 돈 많이 벌고 그냥 1등 딱 해서 구독자 모아서 광고 매출 올리고 구독료 뭐 넷플릭스도 그런 모델이죠. 넷플릭스가 뭐 어디 공장 짓고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만들면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한으로 여기 구독만 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죠. 엄청난 이익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AI 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젠슨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 AI 산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인터넷 시대는 한마디로 그냥 녹화 방송 같은 거래요. 녹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냥 계속 불러오면 된대요. 뭐 새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한 반복. 그러면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넷플릭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예, 첫 투자만 좀 하면 되는 건데 AI는 그게 아니래요. 모든 걸 다 생방송으로 찍어야 된대요. 근데 그런 생방송을 하나하나씩 찍을 때는 당연히 새로운 걸 다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결국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고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가 하는 역할은 이제 흔히 우리 요즘에 토큰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AI 지능인데 이 지능을 만들어내려면은 반드시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가 이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들도 AI에 엄청나게 의존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인턴 역할을 하는 이 친구 하나를 이게 놓고 그냥 AI한테 시키는 거죠. 야 너 엑셀 좀 만들어봐. 그래프 그려. 저기 식당 예약 좀 해. 이건 대화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이제 토큰이 들어가는데 근데 결국 그 토큰은 찍어내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구글은 투자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주주한테 주주환원 해주는 기업인데 이 구글의 실적 발표를 봤더니 이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장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돈을 엄청 투자하고 빚까지 내고 주주환원 할 돈도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도 멈출 수가 없대요. 그냥 계속 투자하겠대요. 구글 이번에 실적 발표 최초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거기에서 젠슨왕의 엔비디아는 수혜를 받잖아요. 반도체 공급하고 AI 가속기를 공급하고 그 안에는 우리 한국의 메모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투자될지 몰라요. 국가 단위 투자는 우리 이제 시작이죠. 우리도 1,100조 원 들여서 데이터 센터 깔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전 세계가 이런 투자를 할 텐데 우리는 거기다가 한마디로 금 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곡괭이 주는 회사죠. 이것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저는 9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싸진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예, 거였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테슬라 같은 회사는 보통 PER을 300 정도 받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우리는 지금 PR 4배 받았죠. 이번에 폭락해가지고 마이크론이 메모리 중에 꼴찌예요. 3등 1, 2, 3등 중에.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이 아마 1등일 거예요. 역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전닉스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4위 업체인 중국의 CXMT 있죠. 거기는 우리랑 급 차이가 나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익이. 근데 시총 차이가 하이닉스랑 19%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볼 거는 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AI 산업 재편에서 삼성전자가 하는 역할이 바뀐 게 있나? 여전히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곡괭이 제공하고 있고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5년어치 먼저 달래요. 5년 계약 맺자. 곡괭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앞에 금이 다 보여요. 누가 봐도 캐면 다 수익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빅테크는 눈이 뒤집어지죠. 곡괭이 살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왜 구글에 투자했는지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잖아요. 왜 구글에 투자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직접 지시했고 AI로 돈 버는 게 지금 명백하게 보이는데 그거에서 1등하는 회사는 구글 같다고 자기는 인정한 거예요. 구글이 디지털 철도망을 깔아줄 거래요. AI 철도망을 깔 거고 나는 그 회사를 선택했고 물론 투자 많이 하는 게 다들 불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그걸로 돈 벌기 시작하고 28년도에 엄청난 돈을 벌 거고 빅테크가 바뀐 거에 이제 워런 버핏도 이제 이 시대적 변화에 서로 순응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투자가 헛됐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합리적이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필요하고 우리 한국에 반도체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거운 자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무거운 자산 시대. 지금 이 AI만 그런 게 아니라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그 천궁 2라는 미사일. 아랍에미리트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바로 보내줬죠. 우리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AI에서도 비슷한 역할이지만 곡괭이를 주는 역할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방산 무기 필요해. 근데 우리나라는 배송 속도가 좀 빨라요. 금방 배송해 줍니다. 독일이나 이런 유럽도 강대국 맞는데 여기는 배송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라면 변압기 필요하죠. 미국은 전력망 새로 현대적으로 구축해야 되거든요. 60년대, 50년대에 지은 전력망이 많대요. 네. 이거 이제 내구 연수가 지나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변압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변압기는 또 빨리 준단 말이에요. 성능도 좋고 초고압 변압기도 우리가 너무 잘 만들고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배. 네, 네. 군함 만들고 싶은데 만들 능력이 안 돼요. 중국하고 손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 보고 SOS 치잖아요. 거기다가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전 지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원전 경쟁력도 미국이나 유럽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손을 빌려야 되고. 근데 이런 무거운 자산 시대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중국. 우리 앞길을 다 막는. 근데 지금은 뭐죠? 경제학 논리가 안 통하는 시대예요. 지정학의 시대는 뭐냐면 당연히 중국 거 써야 돼요. 어떤 CEO나 국가 수반도 우리나라 거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같은 품질이면 다 중국 거 씁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도. 지난 10년, 15년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정학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가격보다 내 편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랑 해야 돼요. 이제 그 조건이 위에 딱 붙어요. 그런 순간 중국은 삭제돼요. 그래서 중국 원전과 우리는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중국 군함과 우리 경쟁 안 합니다. 미국에 못 가요 어차피. 당연히 반도체 만든다고 쳐도 그 중국 반도체는 못 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플 그 팀쿡 CEO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팀쿡 CEO 때문에 중국 반도체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너무 비싸니까 아이폰에 넣으면 비싸요. 로비를 했나 봐요. 미국 정부에 중국 거 쓰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미국 상원의원 몇 명이 오늘 성명서를 냈어요. 애플 불장난하지 말라고. 한 달 후에 애플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겠대요. 안 쓰겠다는 확약을 하래요. 애플의 입장은 뭐냐면 미국에 쓰는 아이폰에 어떻게 중국 반도체를 넣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 안에서 쓰는 아이폰에 거기만이라도 넣게 해달라 요청을 했나 봐요. 근데 상원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걸 허용하는 순간 전 세계 다 퍼진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답변 내라 그랬어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업들은 중국 거 쓰고 싶어 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의 모든 게 다 침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나빠야 돼요. 계속. 그래야 우리 제조업이 살아요. 미국의 파트너 되고 유럽의 파트너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 쓴 거거든요. 이게
주가 빠졌다고 바뀐 게 1도 없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AI의 산업 재편의 수혜. 두 번째는 무거운 자산 시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잘 될 때 좋을 수 없는 국가예요. 우린 무조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잘 되는데 중국을 견제할 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국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제품을 전 세계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있나? 배부터 무기, 뭐 카메라, 반도체, 뭐 자동차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게 하나가 이제 두 번째 때문에 강물일 수 있는 거고, 마지막 강물은 뭐냐면 이제 정부 정책도 바뀌었죠. 머니무브, 상법도 개정하고 부동산이나 예금에 있던 걸 이쪽으로 트자. 이런 정책들이 어쨌든 당연히 좋아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주가 빠졌다고 해도 정부 정책이 지금 이게 후퇴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안 했어야 되는데 결국엔 코스닥 활성화한다 그러고 시장 활성화한다 그랬는데 그걸 출시를 해버리니까 환율 잡으려고 그걸 출시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망가지게 돼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잘 하다가 결국엔 이 악수를 둔 거죠. 그 악수가 결국엔 모든 거를 지금 이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든 해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그 상법 개정과 이런 건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바뀐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강물, 두 번째 강물은 계속 물줄기가 지금도 올라가요. 뭐 어쨌든 주가는 폭락하더라도. 근데 세 번째는 물줄기가 올라가는데 그 단위종 레버리지 ETF가 그냥 아예 막아버렸어요. 역행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요 물줄기 다시 트게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지능을 가진 AI가 생겼다. 지금은 인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AI가 나온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 가야 돼요. 이 많은 기업 중에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면 선점을 해요. 요거를 가기 위해서 저커버그가 이거 포기할까요? 딥시크의 CEO 포기 안 합니다. 본인도 그랬어요. 나 이거 먼저 가고 싶다고. 여기서 1등을 못하는 순간 만약에 혹시라도 알파벳이 먼저 갔다고 쳐볼게요. 그 밑으로 다 집합해야 돼요. 종속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과 상관이 없이 여기는 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를 또 굉장히 고성능이죠. 이거는 AI 할 때 데이터 센터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거든요. 반도체랑 전력이거든요. 여기서 끝나기엔 너무 빠른 사이클이에요. 여기서 이제 투자 그만한다고? 반도체. 그러니까 아까 곡괭이 개념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전선, 변압기 같은 이런 유형 자산은 이거는 의심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할로 트레이드 책에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무거운 자산, 낮은 대체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무거운 자산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AI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AI뿐만 아니라 무기도 비축도 해야 되고 평소보다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놔야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미국도 인력도 부족하고 군함도 만들고, 뭔가 지금 제조업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제조업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금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 높은 건. 근데 그런 금리 상승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 따른 또 성장이 나오니까 투자하면서. 그래서 그 고금리 시대에도 미국이 신고가를 냈던 거고 우리도 잘 갔던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유형 자산에서 이제 낮은 대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누군가 대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형 자산의 옛날의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 금방 대체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랑 중국이 경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누군가 그냥 이런 장치 산업 딱 하면은 돈으로 그냥 때려박아가지고 다 쫓아오고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의 유형 자산들은 이게 그냥 범용 자산이 아니에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자산이에요. 천궁2를 아무나 만듭니까 사실? 어떤 나라가 만들어주겠어요? 그것도 빨리.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좀 중국이 열심히 쫓아오지만 HBM이라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있죠. 이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 삼성하이닉스도 만약에 100개 만들면 한 2, 30개 불량품 나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난이도가. 이제 극상이고, 변압기도 범용만 변압기가 있지만 효성중국 같은 회사가 만드는 게 엄청난 초고압 변압기예요. 이거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 자산인데 옛날에는 그냥 뭐 누구나 돈만 있으면 만드는 그런 자산이었다면 이젠 대체가 안 되는, 그냥 만들면 그게 독점이 되는,
그런 좀 자산이고, 그리고 설사 그걸 쫓아간다고 치자고요. 뭐 지금 돈 들여서 몇 년 후에 만들겠죠.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젠슨왕은 넷플릭스나 그런 기업들이 뭐죠? 녹화 방송 튼다. 그냥 무한 복제 가능해. AI가 제일 잘하는 게 무한 복제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복제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막 주가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세무회계 프로그램 복제하죠. 인사관리 프로그램. 근데 데이터 센터 AI가 복제할 수 있나요? 변압기를 어떻게 복제해요? 복제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래야 오래 가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유형 자산이 과거랑 지금 되게 달라진 점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이 사이클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병목이라 그러죠. 병목. 네. 병목이 생긴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 병목이 해소되면 주가 빠져요. 근데 병목이 해소가 안 되면 이 회사 거만 써야 된다면 가격은 그냥 부르는 게 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40조 벌던 회사가 올해 예상 실적이 얼마냐면 380조. 와. 그냥 메모리 서로 달라 그러는데 줄 수가 없어요.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병목이 생겨버린 거죠. 이런 자산들이 사실 뭐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한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반도체는 다 아실 거고, 하나만 더 이렇게 한로 쪽에서 좀 수혜 산업을 좀 꼽아 본다면 저는 약간 전력 쪽 아닌가. 전력. 예, 왜냐면 AI 할 때 데이터 센터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거든요. 반도체랑 전력이거든요. 근데 이 전력 쪽에서는 저는 그 세 가지 때문에 좀 그래요. 이제 첫 번째가 왜 변압기 쪽으로 좀 괜찮냐면 공급에 일단 시간이 걸려요. 바로 공급은 안 돼요. 지금 심지어는 리드 타임 주문해서 배송까지 가는데 최소 4, 5년 걸린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AI가 복제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죠. 세 번째가 중국이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 원래 중국이 엄청난 인력과 그 국가의 그 말도 안 되는 지원 보조금으로 해서 진짜 빨리 카피해가지고 빨리 따라와서 우리나라를 다 지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특히 미국에. 거기다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제재나 경제에 대한 기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이후에도 뭐 정권이 바뀌든 말든 계속 이어질 거고 그 부분이 진짜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 했어요. 이런 뭐 섹터들이 여러 개 있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어쨌든 반도체랑 이런 이제 전력기기 쪽이 가장 좀 핵심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골드러시 시대 미국의 서부로 금캐러 막 정말 대거 이동하던 시대에 금강에서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고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앞에서 곡괭이랑 그다음에 청바지 그때 이제 광산에서 입는 작업복으로 청바지랑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딱 이사님께서 짚어주시는 것들이 지금 AI 시대에 반도체 시대에 곡괭이를 누가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곡괭이는 아무나 못 만드는 곡괭이고 근데 이제 시장이 이런 거를 뭐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 네, 사람은 네, 아시겠지만 의심을 하니까 빅테크가 저기 금이 보이긴 하는데 좀 잠깐 쉬었다 곡괭이를 사면 어떡하지? 이제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금리도 높고 그리고 내가 저 금을 만약에 캔다고 쳐도 저 금으로 내가 돈 벌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빅테크들이 과연 AI로 돈 버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빅테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투자 줄이겠다고 한 적은 한 빅테크도 없어요. 계속 늘리겠다고 해요. 근데 안 믿죠. 시장은 안 믿고. 근데 뭐 심지어 워런 버핏도 지금 믿는데 시장은 안 믿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보통은 워런 버핏이 조심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와. 오히려 버핏이 더 찬성을 하고. 네. 그러니까 버핏은 지난 한 5, 60년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거 되는 산업이다. 옛날에 철도 까는 산업과 거의 똑같다. 본인은 그 확신을 하는 거고 AI가 가져다 줄 그 효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구글 뭐 지분 투자했으니까 구글에서 설명도 받았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우려는 저도 뭐 그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건 인정을 해야죠. 의심도 할 수 있고 주가라는 게 어떻게 의심이 없이 가겠어요? 근데 그런 의심들을 해소하면서 또 가는 과정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이 투자를 계속 줄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건 확정된 건데 오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걸 주잖아요. 근데 이 클라우드는 약정을 맺죠. 고객과 그 구독료 받고. 근데 저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쓰고 싶으면 주문을 주죠. 근데 그 공간 이걸 임대해 줘야 되니까 그럼 그거 하려면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보통 2년 걸려요. 근데 그 계약 잔고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클라우드 수주받은 잔고가 연간 그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의 2배 정도 돼요. 와.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제공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배 만들기 전에 수주받은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최근에 뭐 메타 저커버그도 얘기하고 중국의 딥시크 CEO도 했던 얘기인데 AGI라 그러죠. 일반 인공지능, 이제 인간과 똑같은 지능의 AI. 요걸로 가자. 그래서 요거 투자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섬찟하기도 한데 나랑 똑같은 지능을 가진 AI가 생겼다. 지금은 인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AI가 나온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 가야 돼요. 이 많은 기업 중에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면 선점을 해요. 요거를 가기 위해서 저커버그가 이걸 포기할까요? 딥시크의 CEO 포기 안 합니다. 본인도 그랬어요. 나 이거 먼저 가고 싶다고. 근데 지금 모두가 의심하고 있죠. AI로 광고 최적화를 해서 매출을 더 극대화한다라고 해도 그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 수익으로 그게 돼? 안 될 것 같아. 계속 의심을 받고 의심은 있거든요. 하는데 예. 메타도 어쨌든 돈 잘 벌고 있어요. 여전히 잘 벌고 AI 이용해서 광고 효율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임대 서비스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데가 너무 많대요. 저는 어쨌든 지금 당장 이들이 바라보는 거는 돈 버는 것도 하나의 목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AGI는 돈 버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1등을 못하는 순간 만약에 혹시라도 알파벳이 먼저 갔다고 쳐볼게요. 그 밑으로 다 집합해야 돼요. 종속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과 상관이 없이 여기는 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를 또 굉장히 고성능이죠. 이거는. 그런 게 한 축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화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끝이 없는데 우리가 AGI도 한번 생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여기서 끝나기엔 너무 빠른 사이클이에요. 여기서 이제 투자 그만한다고? 그렇죠. 지금 의심하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다. 그 SK 최태원 회장도 그 얘기하죠. 아직도 대부분 안 쓰는데 에이전트라 그러죠. AI 에이전트. 지금도 많은 분들은 그냥 챗봇하고 대화 정도 하는 거. 그게 대부분이고 에이전트 서비스는 아직 대중화가 전혀 안 됐는데 최태원 회장이 했던 얘기는 지금 하나를 쓰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앞으로 한 명당 10개 에이전트씩을 쓸 거래요. 이 시장이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춤형 메모리가 다 들어가고 이 메모리 수요도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아직도 이런 수요들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CEO들은 계속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장은 계속 의심해요. 돈 언제 벌래? 계속 의심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너무 심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 요 정도 상황에서 너무 그런 걸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너무 폭락했잖아요. 좀 크게 보자. 네. 예, 예, 예. 예. 이게 우리가 만약에 AI 진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투자 안 한다면 팔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죠. 예, 팔고 다른 업종을 봐야 되겠지만 저도 AI 매일 쓰는 입장에서 좀 놀라는 게 클로드를 좀 워낙 자주 쓰는데 답변의 질이 점점 달라져요. AI 에이전트 아직 안 쓴 사람은 훨씬 많은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여기서 지금 끝낼 문제인가? 우리가 좀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닌가? 그냥 단지 주가 빠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의 키미 K3 한번 나와서 난장판이 됐잖아요. 네. 중국 회사가 성능이 거의 뭐 클로드급이 나와가지고 뭐 3등. 네. 네. AI 3등 전체. 그래서 완전 뒤집어졌죠. 예. 그날 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중국 들어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가성비 모델이다. 이제 메모리 수요 줄어든다. 뭐 별 얘기가 다 왔어요. 알고 봤더니 메모리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더 늘게 생겼어요. 여기는 초고성능 모델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중국도 나도 가성비 안 하고 이제 돈 때려 박아서 하겠다. 알리바바도 곧 공개할 걸요. QN 3.8이란 모델인데 파라미터 수가 막 2.4조 개 정도 될 거예요. 2.4조개요. 예. 예. 그 다음에 키미 케이스가 2.8조 개 정도 될 텐데 엄청난 고성능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그냥 엔비디아 최고 성능 칩을 때려 박아야 돼요. 이제 옛날에 그 딥시크처럼 뭐 이렇게 가성비가 아니에요. 가성비 아니고 우리도 돈 쓰겠다. 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료 모델이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쓸 수 있는데 집에서 왜 못 쓰냐면 그거를 개인이 하려면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셔야 돼요. 엔비디아 최고 성능 칩 있죠. 그거를 집에 갖다 놓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무료니까 뭐 방법을 찾으면 하실 수 있지만 무료 모델인데 너무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실제 하려고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중국마저도 여기에 뛰어든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국가 간으로도 초고 성능 모델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곡괭이 더 팔 수 있어 좋은데 너무 의심만 하니까 좀
너무 안타깝긴 아니 합니다. 뭐 사실 옛날에 산업혁명 증기라는 게 나오고 기차가 다녀야 되는데 일단 철도부터 깔아야 될 거고 그때 워렌 버핏이 50년 전에 그 철도에서 엄청 투자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워렌 버핏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엄청 좀 비관적이었어요. 그런 주식을 왜 사냐? 그 언제 수익 본다고 그런 말이 많았는데 결국 그걸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올라서게 된 어떻게 보면 그 디딤돌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이 철도가 깔리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기차가 나오고 또 그 기차가 증기에서 이제 더 좋은 걸로 엔진으로 바뀌고 전기로 다니는 걸로 바뀌고 아직 한참 남았네요. 예, 아직은 되게 많아요. AI 뭐 지금 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갈 길이 지금 너무 많고 그리고 여전히 대중화도 좀 먼 일이고 뭐 그리고 기업들은 많이 쓴다고 해도 기업들도 여전히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거기다 국가 단위 투자도 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AI 모델을 미국이나 중국 거만 쓸 수 없는 게 특히 국방에 들어가는 AI, 무기에 뭔가 AI를 하려면 남의 나라 거 쓸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은행도, 금융기관도 남의 거 의존할 수 없어요. 해킹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별로 자체적인 또 뭔가 AI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되게 유리한 게 이번에 젠슨함과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GPU를 어느 나라보다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을 코리아 그 디스커 박스피 시절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는 그 조롱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버티고 엄청난 그 수확을 이뤄낸 슈퍼개미부터 일반 투자자들까지 현장에서 직접 봐 오셨는데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몇 년 뒤를 가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또 바뀌어가는 이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가를 항상 먼저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주가에는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근데 주가가 그 방향을 무조건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은 하지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고 주가 빠졌으니까 이제 방향은 틀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주가가 어떤 단지 그냥 별거 아닌데 기대감만으로 오르기도 해요. 어떤 기업들은 회사에 정말 문제가 없는데 단지 어떤 이제 오해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만 본다면 단기적으로 되게 힘들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아니라 야, 역시 한국은 안 돼. 아마 요즘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역시 내가 국장 투자를 뭐하러 했나 또 후회하시고 속았다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가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저 같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겠지만 주가랑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 있잖아요. 이게 단 하나라도 바뀐 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요. 주가랑 별개로 삼성전자 이익은 더 강화되고 있고 이익 추정치 올라가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대립 국면이고 그 다음에 많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원하고 있어요. 예, 줄 서고 있는 거죠. 또 정부의 정책도 물론 레버리지 ETF 때문에 좀 아쉽게 됐지만 그렇다고 상법 개정은 다시 물리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좋은 방향성에서 주가 폭락에서 굉장히 이제 박앤셀이 너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싸지면은 다 좋아하는데 왜 주가는 빠지면 다들 싫어할까? 예, 좋은 기업이 빠지면 오히려 환영할 일인데 근데 사실 쉽진 않죠.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지금 코스피 5,500 뭐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정리를 해야 할 만큼의 뭔가 변화가 생긴 게 있나.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강물이 뭔가 변했나. 그걸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물줄기는 위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좀 힘드셔도 뭐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좀 인내해 주시면 결국 지금보다는 좀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에 뭐 난 동의할 수가 없다 뭐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코리아 프리미엄 이건 훼손된 건 아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가 그 여기에 상처를 준 건 맞아요. 그걸 치유한 시간은 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좀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좀 차분히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차라리 이렇게 망가진 상황에서 원래는 정부가 뭘 개입하고 이런 거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엄중하고 또 개인 투자분들의 사실 피해도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뭔가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만 말고 시장을 뭔가 살릴 수 있는 부양책 같은 거 그런 거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미국도 블랙 먼데이 터졌을 때 부양해서 좀 어쨌든 살리긴 했잖아요. 특히 지금 코스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코스닥의 연기금에 투자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뭐 증환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코스닥을 좀 부양할 수 있는. 지금은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부의 액션이라도 나와야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정부가 뭔가 좀 해줄 좀 시점은 좀 됐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의 신간이죠.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를 읽으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주식 시장의 90%는 심리다. 심리고 10이 실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심리 플러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혹독한 시기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저와 염성화 이사님의 대화를 듣고 좀 중심을 내가 잃지 않아야겠다. 패닉셀 하지 말고 공부하자. 그런 좀 생각이 드시거나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저는 앞으로 투자에 나가시는데 앞으로 어차피 살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실 거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님. 예.